자, 우리 함께 시간을 거슬러 1949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이해에 생리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죠. 노벨상이 뇌에 관한 아주 다른 두 가지 발견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70년도 더 전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어떤 뇌 연구가 이건 정말 세상을 바꿀 발견이다, 이렇게 꼽혔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949년 노벨상은요, 뇌의 이 부분은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위치랑 기능을 딱 연결시킨 정말 기념비적인 두 개의 업적에 수여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전까지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뇌에 드디어 구체적인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한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영광의 주인공이 두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 두 과학자의 여정을 한번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보죠. 바로 스위스의 발터 헤스 박사입니다. 이분은요, 아주 정교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우리 본능의 컨트롤 센터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헤스가 딱 주목했던 곳이 바로 이 중간뇌라는 부분이었어요. 당시 과학자들도 이 중간뇌가 우리 생명 유지에 중요하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죠.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또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거의 미스터리, 그냥 수수께끼에 가까웠습니다. 헤스는 바로 이 수수께끼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그래서 헤스가 정말 독창적이면서도 정밀한 실험 방법을 고안해내는데요. 우선 마취에서 깨어난,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동물을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얇은 전선을 뇌의 특정 지점에 정말 정확하게 딱 꽂아두는 기술을 썼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수술 후에 완전히 회복되길 기다렸다가 아주 약한 전류로 그 지점만 아주 살짝 자극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뇌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스위치를 딸깍하고 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헤스의 실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결과는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그냥 근육이 움찔한다거나 하는 그런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마치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복잡한 행동들을 보인 거예요. 예를 들면 평화롭게 스르르 잠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부위를 자극하면 갑자기 적을 만난 것처럼 온몸에 털을 바짝 세우고 공격 자세를 취하기도 했고요. 아주 정교하게 짜인 본능적인 행동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헤스는 뇌의 특정 지점들이 그냥 단순한 스위치가 아니라 수면, 분노, 공포 같은 이 복잡한 행동 전체를 지휘하는 말 그대로 지휘 본부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거예요. 동물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정밀하게 관찰하는 그의 방식은 오늘날 감정과 자율신경계를 연구하는 뇌과학의 아주 단단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헤스가 이렇게 뇌의 작동 방식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지도를 그렸다면 두 번째 수상자인 에가스 모니스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뇌 구조를 직접 바꿔서 마음의 병을 고칠 수는 없을까? 당시로서는 정말 정신질환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였죠. 모니스의 이론적인 배경은 사실 꽤 명확했어요. 그 당시 과학계에서는 이미 사고나 질병으로 전두엽이 손상되면 사람의 감정이나 성격, 판단력이 확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사실에 착안해서 모니스는 아주 대담한 가설을 세웁니다. 만약에 극심한 불안이나 망상이 전두엽의 특정 신경회로가 너무 과도하게 활동해서 생기는 거라면, 그럼 그 연결을 아예 물리적으로 딱 끊어버리면 환자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아이디어가 전두엽 백질 절제술이라는 수술로 이어진 겁니다. 그럼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떻게 실행에 옮겨졌을까요? 당시 이 수술은요, 어떤 약이나 다른 치료법도 전혀 듣지 않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희망처럼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1949년 노벨상 위원회에 보고된 수술 결과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주 극심한 우울증이나 강박신경증을 앓던 환자들,
이분들의 대다수가 회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가 겠죠. 바로 이 데이터가 이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수술을 정당화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주 어둡고 복잡한 이면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수술이 가져온 가장 심오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효과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관찰이 있었는데요. 바로 암처럼 아주 극심한 신체적인 통증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에게서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이 수술이 그들의 통증 경험 자체를 그냥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거죠. 이 문장의 무게를 잠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수술은 통증 신호 자체를 차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아픔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정신적인 반응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고통에 무관심해진 거죠. 사실 당시 노벨상 연설에서도 이 수술의 명확한 대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그 끔찍한 고통에서는 해방되었지만 그 대가로 전두엽이 파괴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유형의 성격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1949년의 관점이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한 무능력자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된 환자들에게는요. 성격이 변한다는 그 대가가 감수할 만한 어쩌면 사소한 문제로 여겨졌던 겁니다. 결국 1949년의 노벨상은 이렇게 단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뇌의 기능을 아주 정밀하게 관찰해서 지도를 그려낸 헤스의 접근법과 뇌의 일부를 파괴해서라도 마음을 치료하려고 했던 모니스의 급진적인 개입.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뇌를 이해하려는 우리 인류의 여정 속에서 한때는 위대한 구원이라고 여겨졌던 발견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의 진보 그리고 그에 따르는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아주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